참석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주영 부의장님 참석합니다. 실전에 국회 부의장 역임하신 우리 신재철 의원님 진행합니다. 나라 국가 안보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외교위원장을 거쳤던 우리 나경원 의원님 참석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종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 최고위원 맡아 계시는 김종석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통으로 유명한 추경호 의원님 나오십니다. 저는 과거에 행정 가치부 같이 역임하신 저 선배 되시는 우리 박명재 장관입니다. 해군 제독 출신의 우리 김성찬 의원입니다. 전체 부의장을 역임하신 김광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 조문현 의원님 뭐 다른 소리 안 해도 다 하시고, 저와 똑같이 학계에 있다가 우리 당에 들어서 활동하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당 여성위원회를 맡아 계시는 우리 김순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자, 내가 또 이름을 깜빡 요새는 뭐 깜빡하나? 맞아. 우리 군 출신이시죠? 예, 누구보다도 참 이번에 보였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저보다 더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참 국회에서 저들이 해야 될 역할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당 의원들께서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분석이 되어서 정말 지금 우리 군사 합의 그리고 판문점선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를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주영 부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정석 의원께서 일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여러 가지 그 점들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 제가 이제 돌입하게 되는 마당에 뜨거운 쟁점의 하나가 바로 이 군사 분야 합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지금 안보 해체, 국방 붕괴라고까지 이 걸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 국방위원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들 저희들 전부 이
납득해가지고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나가고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 축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감이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국감을 앞두고 이런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지금 이런 위중함이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은 핵입니다. 그 핵의 키어자도 꺼내지도 못한 채 완전히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게 오늘 아주 적절합니다. 안보가 해체됐고 국방이 지금 붕괴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풍전등화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했는데 너무 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해공 3면으로 이게 어떻게 구멍이 어떻게 뚫려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얘기하시는 것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저도 제 지역에서부터 이런 여론들이 널리 확산돼서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는데 저도 일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지금 정부 여당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1%도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께서 내신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 정확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거 책자 나왔는데 저도 책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리 없이 또 먼저 제가 뜨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경원 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위중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해주신 정종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이 풍전 등화의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속도와 비핵화의 속도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속도라는 소위 평화의 속도라는 것만 너무 빠르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냉전 세력이다. 우리는 평화를 반대하는 냉전 세력이고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이고 냉전 세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을 갔다 왔는데요. 마틴 루터 킹 그 메모리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rue peace is not the absence of tense.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But the presence of justice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결국 정의가 존재해야 된다는데 저는 지금 저희의 평화는 정말 이것은 진정한 평화로 볼 수 없다. 아시다시피 단순히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가만히 있다고 해서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이고 수구냉전 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이어서 지금 엊그저께 이해찬 당대표에 의해서 국보법 폐지 발언에 이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들은 질서 있게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금 남북 관계 문제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는 막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저희가 함부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 지금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연코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주시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미국 조야에서도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국의 보수의 목소리가 너무 적다. 근데 제가 보면 보수의 목소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 환경도 조금 기울어져 있고 해서 많이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잘하겠다는 약속 드리는 것으로 축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선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일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책자에 보시면 제 발표문이 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는 군사합의서 전문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11페이지 밑에 비핵화와 우리 안보보다 민족 공조를 우선인 상품인데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 한 페이지 제가 좀 업데이트해서 좀 나온 한 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걸 한번 꺼내보시죠. 한 페이지짜리. 이거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자, 군사합의서의 총평을 제가 4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인 안보 태세, 이게 우리가 가장 높은 가치죠. 그런데 그보다 가치가 낮은 북비핵화. 북비핵화는 우리 안보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아닌 일부입니다. 훨씬 우리 안보보다 낮은 북비핵화마저 진전이 없는데 우리 안보 태세를 선제적으로 너무 치명적인 실체가 됐다는 것이 합의서 제가 보는 총평이고요. 둘째, 군비통제의 절차와 원칙을 위배해서 군사적 불안정성을 확대했다. 통상 운용적 군비통제, 그를 통해서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구조적 군비통제. 운용하고 구조는 뭐냐면, 운용은 지금처럼 비행금지구를 둔다든지 이렇게 운용면에서 군비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구조통제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군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양적인 군대를 줄이는 건데요. 이렇게 원칙인데 사실은 군사적 신뢰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운용적 군비 통제와 구조적 군비 통제를 동시에 한 역사상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를 확대하는 게 기본인데, 이번엔 감시를 막음으로써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신문, 언론,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약속을 어길래도 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에 공개된 첩보로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여부는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가장 신뢰성 있는 수단이 항공감시인데 이게 차단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남 살상무기, 그러니까 핵, 화생방을 제외하고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전력 우리보다 2~3배 많습니다. 이것을 상쇄하는 게 한국군의 질적 우위의 전투기인데 그 핵심이 정찰을 감시하는 것하고 정밀 타격 능력인데 이것이 완전히 손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NLL 한강하고까지 내줌으로써 감시도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감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은 바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남북한의 모든 무력 충돌은 완충장치, 완충공간 같은 완충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DMZ와 NLL을 준수했다면 단 한 건도 충돌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마치 양비론으로 비하시켜 이 문제점을 호도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NLL 양보 논란인데요. 이건 뒤에 또 해병대 장성님이 또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NLL 무시라이 합의에서 수도권 서측방이 치명적인 공격을 표현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들으시고 제가 NLL 양보의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양 공동선언이 있고요. 그 부속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제가 언론도 제기했는데 언론에 아무도 안 써줘요. 부칙 문서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청와대 최종근 비서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NLL이 북이 인정했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한 사망, 이거는 군사 합의서에 있는 사망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 관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어쩌고 하기 때문에 북방 관계선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인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침사의 1번항, 평화수역 설정이라는 항의 1번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수역 범위에 의하면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 항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 군사 공동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확정하였다. NLL 중앙분계선을 별도로 하기로 합의서에 사인하고 왔어요. 그래놓고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그 구조를 가지고 NLL을 인정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칙문서에 대해서 의원님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 전문을 정종섭 의원님이시라고 방금 이렇게 신재철 부의장님 가셨는데 제가 오늘 저기 메일을 다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NLL에 관련돼서 우리의 합리적인 비판과 정부의 말 같지 않은 변명이 변정법적으로 지나게 왔습니다. 처음 이랬습니다. 지상에는 MDL 기준이었는데 해상의 기준이 뭐냐니까 아니 바다에 무슨 기준이 있냐 바다에 그 선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하니까 NLL 기준했다고 했습니다. 최종국 비서관이 아까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재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양보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휴설입니다. 그러면서 덕면적으로 했다. 그 덕면적은 국제해양법에 덕면적으로 경계선 하는 게 없습니다. 덕면적은 없고 그냥 중간선이나 또는 덩그리선을 이용해서 해상 경계를 하는 것이 국제해양법의 기본이고요. 덕면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비판을 하니까요.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판하니까 답을 못하고 갑자기 해안선 길이가 나옵니다. 해안선을 혹시 북한이 많이 양보했고 갑자기 해안선으로 해안부가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반론을 제기했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해안부는 나고 위협이 된 적이 없다. 4군단 황해도 내륙에 있는 북한 4군단의 강사포라든지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지대공 미사일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합의서에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이게 사각형으로 육지까지 연결시켜서 북한군이 황해도 일대에서 훈련을 안 하게 했다. 또 이렇게 최종국 비서관이 중앙일보 기자신문에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냐? 이 합의서에 나와 있어 북한이 안 지켰는데 합의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북한의 불리한 걸 북한이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정경주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그 총회할 때 그렇게 답변했어요. 북한 측에 이것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제기한 게 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기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안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겁니다. 정부가 NLL 무시라를 알면서 합의해줬다. 알면서 해줬으니까 여석주 청와대 국방부 정책실장이 기자들 질문하는데 추석 밤상머리라고 하는 실언이 나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그럼 후속 합의에 이걸 관철할 가능성이 있느냐. 국방장관이 제기를 했다. 이게 관철되겠습니까? 이거 아마도 제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몰아붙일 때 네 입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황해도 지역에도 훈련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합의서에 후속 합의서에 사인이 되고
북한이 이에 대해서 공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어라. 안 만들면 너희들이 사기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세 번째 보시면 요리 그 지도가 없어 그러는데요. 북이 합의한 내용이 정부가 제시한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해도 포함 안 되고 최초에 이렇게 된 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제일 찝찝한 게, 그 보시면 덕적도 있죠. 덕적. 저 밑에. 여기 보면 초도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 성으로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면 덕적도 이동지역, 동쪽 지역 연결이 비워놨어요. 이 국방부가 합의한 게 아니고 시들이 그래서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봐서 찝찝한 게 덕적조 이동이 진짜 합의 때는 직선으로 연결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연결하면 어디까지 오는지 아세요? 강화도, 김포 앞까지 완전히 다 줍니다. 여기 찝찝하니까 요거는 꺾어놨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섬유로 연결하는데 덕적도가 여기 있으면 덕적도 위로 이렇게 평화수를 해서 여기가 이렇게 네모에 보시면 평화수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국방부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북한한테는 연결해서 줘버리면 강화도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 다 해봐야 돼요. 지금 이거 연결되어 있으면 한강하고 열려있죠. 덕적도 이동지역이 열려있죠. 여의도 앞바다, 63빌딩 앞바다까지 감시도 못하고 북한군이 저희가 특수부대가 들어오는지 뭐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바로 서울까지 들어와요. 우선 그 DMZ 남방 5km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해상 저격대단이 바로 서울 시내에 들어가요. 강동까지 내려가요. 팔당까지 다 내려가요. 이런 사태를 지금 비워놓은 것이 이 사건인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할 때마다 북한이 하지도 않은 탈피스를 계속 변명을 대니까 여기 계십니다. 빨리 청문해가지고 빨리 저 사람들 공식에 끌어내야 됩니다. 토론에. 이거 어영부영 넘어가면 내년쯤에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서울의 북한에서 못 삽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으로 요걸 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세 번째요. 제가 공군에 대해서는 공군에 하실 분이 있으니까 정보감시능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12페이지예요. 자, 3-1랑 정보감시능력입니다. 수도권을 목표로 전개한 북한의 주력 감시고 실시간 표적종 매등 등이 상실된다. 이게 좀 군사적으로 이걸 이해시키기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20km 이내, 지금 무인기는 10km까지 못 뛰게 되지 않습니까? 20km, 아니면 20km 이내 북한에 한 20에서 30km 북한에 바로 이 전선 지역에 있는 북한의 주요 군사 표적들은 분당 무인기가 합니다. 분당 무인기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 하면 결정적인 장점이 24시간 감시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분당 것밖에 없어서. 작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사단 무인기라는 게 들어오고 사단 무인기. 또 내년부터 대대 무인기가 들어오면 이 예산이 한 7,500억 정도 돼요. 이게 투입이 되면 북한군 24시간 감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인기는 감시를 해서 영상을 탁 찍으면 십자 표시가 딱 나와요. 십자 표시 딱 클릭이 되면 이 표적에 대해서 사거리, 방위가, 즉 이 포병 계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 대포를 쏠 수 있는, 또 공군에 바로 연락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스위치만 누르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실시간 연동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보고 있다가 저놈이 도발하거나 도발할 것 같거나 도발한 즉시 날아가서 그걸 부십니다.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무인기가 유일해요. 그러면 자, 정부가 첫 번째 국방부 거짓말합니다. 7,500억, 그러니까 기종에 들었던 송골배 대해서 나면 8, 9천억 되는데 8, 9천억 그거 다 떡상 먹은 거죠. 김정은이 준 거죠. 8, 9천억 없이 무인기가 없어도 이제 후방지역 전략 정찰기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전략 정찰기가 한국군에는 한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게 있고요. 1,200억짜리인데 4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RF-16이라고 3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F-16 160대 중에서 한 20대 앞에 정찰 장비로 지금 3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들어 글로벌소 9,200억 내식이 4대. 이거 가지고 전선지역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거. 이 장비들은 뭐냐면 후방지역에, 북한 후방지역에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후방지역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도발을 하려고 그러면 미사일을 쏘는 거에는 사거리 되는 게 없잖아요. 전선지역으로 임박하게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여기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사람. 근데 요걸 가지고 무인기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후방지역을 보는 건 누가 봅니까? 할 수 없다. 그럼 더 사면 되죠. 자, 볼까요? 건강경찰이가 120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들 7500 가지고 건강경찰 6대 탑니다. 6대 탑 하시고 3시간에 한 재방문 중인데 한 20-30분 정도 더 땡기는 게 24년 감시 못합니다. 글로벌 호흡은요, 9250억인가 그래요. 무인기 다 한 것보다 2000억이 더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돈을 그러면 제대로 무인기 기능은 무인기 대수만큼 띄워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수십조 듭니다. 돈이 있습니까? 수십조. 그 다음에 그마저도 국민들이 좋다. 평화를 위해서 그냥 무인기 이때까지 7, 8천억 드는 거 다 없던 거로 하고 한 10조, 20조 들여서 사자. 됩니까? 근데 미래전략전과 남북 군사 공동회에서 북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지 말인데. 문제 이렇게 또 공격하니까 뭐로 또 거짓말로 싹 바꾸냐면 신호정보 듣는 거 감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백두정찰기라는 게 2200억짜리가 우리가 4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를 갖고요. 그 다음 전선 지역에는 군단의 정보부대, 감청부대가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리로 듣는 감청 가지고는 임박한 도발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동향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다 이 군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키만 통신합니다. 그리고 우선 시속 40km 달리는 데서 무전을 잡았다 칩시다. 집차 타고 가는지, 트럭을 타고 가는지, 배추 나르는 트럭을 갖고 가는 건지, 쌀 나르는 트럭인지, 탱크인지 모르잖아요.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감청한다. 항상 진짜 도발하려고 하면 병력 움직이면서 무전은 축구 경기하러 응원하러 간다고 공갈실 거고 또 축구 경기를 실제로 하는데 우리한테 헷갈리게 하려면 훈련하는 것처럼 소위 기만 통신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신은 전반적인 저희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임박한 저희 도발증을 절대 신호정보로 감청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청 그 정보는 아까 말한 표적 정보를 못 줍니다. 즉 사거리나 표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어요. 방위각 이런 게 안 나와요.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탈북자 신분증보로도 보관할 수 있다. 탈북자가 1년이에 탈북한 사람이 내일 장사정보 쏘는 거 지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모시다가 인간정보를 얻겠다고 하는 걸 믿겠습니다. 공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면 전선 지역에 이제 감시 공백이 발생해서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여러 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두 번째 세모에 보시면 참 재밌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적의 동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방 중대장 대대장이다, 사단장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상급부대에서 하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르렁거리니까 대책 없이 있다가 기습당해서 나와 내 부하들이 죽든지 아니면 차라리 명령에서 깜빵 가는 게 낫고 살아야 되겠다 싶고요. 확인을 못하니까 옛날 볼 수 있으면 옛날 같은 포승 같은 게 들려도 아 저거 훈련하는 거구나 별거 아니다 생각할 텐데 이제는 불안하니까 막 쏘겠죠. 감시를 제한해요. 그래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또 기습을 당했다. 그 다음에는 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단 이상한 소리 들리면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적합조치를 받아요. 왜냐면 그게 북한이 도발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먼저 도발해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설명해줍니다. 변절적인 타격력은 공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전선 20km에 있는 견고한 지하시설은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부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는데 500km 날아가는 독일제 타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1.4톤이라 이거는 갱도 부실 수 있어요. 지하시설. 근데 이건 한 20억입니다. 솔직히 다 뭐 군사 비밀이나 몇 발은 이야기할 수 없고 극히 소량만 갖고 있어요. 주로 뭐에 쓰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주로 부신다. 그런데 이것을 장사정도에 쏜다고 하나 20억짜리를 지금 20km 이내서 떨어뜨린 제2담이라고 하는 GBU-31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정확하게 하면 49만 불 정도가 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2, 300만 원 되겠네요. 또 5천 그보다 40배가 비싼 타우루스를 아마도 타우루스 미사일로 장산포 갱조나 사단 군단 기지소를 파괴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0발 이상 돼요. 2조죠.
근데 이건 워낙 무거우니까 500km 날아가면서 1.4톤을 날아가니까 미사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무거운 거를 장착할 수 있는 F-15, 제일 비싼 F-15에 딱 2발씩 있습니다. 이거 1,몇백 발 가지고 날리려고 그러면 아니 뭐 전쟁 기간 내내 1년 내내 하루에 한 2-3발씩 쏘면 가능하겠지만 초전에 와장창 쏘려면 제가 F-15 한 1년 전에 사야 돼요. 조종사도 고용해야죠. 비행장 닦아야죠. 정비공 만들어야죠. 부수비용 따지면 수십조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거짓말을 해서 제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토론할 때 당국장 아무도 없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국제관계 이론도 아니고요. 군사과 무기체계 수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학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죠. 네 번째는 뭐 훈련 중지되고 잘못된 견제 수칙으로 전방 장병들의 즉각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섯 번째가 기가 막힌 건데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되고 난 게 5월부터 군사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이 요구한 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 말인가, 7월 중순인가, 7월로 기억하는데 청와대 가서 경례에서 열심히 하고 국방계획 입증공을 국방계획 입증공의 내용이 뭐냐면 부대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동국입니다. 여러분 안시성 영화 여기 관객을 좀 몰고 다니는데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관심가는 지금 상황과 조금 대별되는 대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려 신녀가 당나라 이세민 장군에게 잡혀갔죠. 근데 거기에서 잡혀있다가 이세민이가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고구려 신녀가 양만춘이에게 옵니다. 그래서 양만춘이에게 항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민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양만춘이는 전쟁을 준비해서 결국 이세민의 공격을 막아내고 평양성에 도움을 얻어서 고구려가 당나라를 이긴 그런 전투였습니다. 전쟁을 고려하지 않은 평화는 정말 허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과 평화는 이랑성 쌍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논할 때 전쟁을 염두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시다시피 53년도 정전협정 이래 우리 한반도에는 호전적인 평화 질서 속에서 평화적인 전쟁 상태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전쟁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이면 군사 분야 합의서가 서명이 되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말대로 남북 불가침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남북 불가침 선언과 종전 선언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언제든지 어느 일방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전협정도 지키지 않는 북한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정전협정만 제대로 지키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김정은이가 전략적 전환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그들의 정권 안보 차원에서 어느 순간인가 위기 조성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섣부른 평화 목적의 대비태세 완화 조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미나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 신원식 장군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총론적인 사항 일부와
완충 수역 위주로 해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대미 억제 전략과 대남 강압 전략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의도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이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미 억제 전략과 대남 강압 전략이 작동되는데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 동맹 우선에서 민족 우선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틀 속에서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 요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새로운 길을 걷는다, 선택했다라고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 같이 힘이 없는 평화 추구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큰 틀 속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아까 신 장군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군의 결국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역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공세 차단 및 강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력 증강, 아까 신장군 말씀하셨던 대로 무기 하나,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방개혁도 해왔고 뭐 킬체인을 구축한다 어쩐다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신무기 도입조차도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분명히 나중에 북한이 대남 전략 차원에서 대단히 기묘하게 쓸 것이고 북한이 어느 순간인가 전략 전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과거의 위기조성 전략으로 다시금 돌아서는 결정적 모멘텀 제공도 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아마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 서해 완충수역이라는 문제는 평화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논문이 여기 19쪽부터 28쪽까지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2007년도 NLL 일대의 평화수용 문제가 결렬이 됐는데 당시의 논점은 이거죠. 우리는 NLL 기준으로 북한은 북한이 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결렬됐잖아요. 완충수역을 설정해놓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들 속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완충수역 내에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그것이 NLL 일대가 됐든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 일대가 됐든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충수역 설정이 평화수역 설정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일환이다라는 생각을 그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서해 완충수역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전략도서 서부 5개 도서가 있는데 이 서부 5개 도서가 완전히 고립되었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부대 전투력이 완전히 유흉화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철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남충 얘기도 나오겠죠. 이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는 뭐 국방부가 해명하기 위해서 북한의 해안선 길이가 뭐 우리보다 뭐 몇 배가 기니 어쩌니 얘기하지만 그
그 해안선하고 비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서부 5개 도서입니다. 적 중심으로의 단거리 공격 발진 지역으로서 그 부대 존재만으로도 북한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비수의 칼입니다. 경제적으로 해양 통제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전진 기지이자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영토인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서북도서에 배치된 그 K9 자주포가 있어요. 거기 자주포가 있고 다련장 로켓포가 있고 스파이크라는 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훈련 자체가 안 돼요. 보니까 지난 8월달에 연평도 포병 1개 중대가 병력만 김포로 나왔어요. 병력만 김포로 나와서 김포에 있는 포를 이용해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포병장교 출신입니다. 포라는 것이 사람 훈련시켰다고 해서 포가 가지고 있는 포술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포의 단순한 닦고 조임하는 성능 유지가 아니라 포가 직접 사격을 해야죠. 침식 마모도를 측정을 해야죠. 왜냐? 화포의 생명은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유사시에. 근데 그게 사격을 못하고 계속 해모를 맞고 장비가 노후되는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아마 이런 부대들이 다 밖으로 그러면 병력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 파괴를 가지고 훈련을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내 땅에서 내 영해에서 내 군사력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나의 발목을 이렇게 조아하는 것이 과연 적절을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내 영해에서 내 군사력을 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해의 포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란 부분이 국방부 당국자 해명성 발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라는 건 누군가가 점령하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사용이나 통과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이건 영해를 포기한 발언에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한국군 한미동맹의 문제라면 문제이고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틈새 전략이 있었어요. 한미동맹 간의 관계, 지휘권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 시간적, 상황적 틈새가 존재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아주 최대한 정말 잘 이용한 게 북한이었고요.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서방사예요. 그런데 지금 서방사라는 그 부대는요, 이 완충수역 남북 합의서에 의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한 부대가 됐죠. 합동자산을 운용할 수도 없고 단순히 총선과 함께 사라질 종이 몇 장의 작전 계획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때 소위 완충수역은요, 북한에 매우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뭐냐면 김정은이를 믿느냐라는 관점이죠. 북한이 어느 순간인가 전략적 전환을 택해서 다시금 도발로 돌아설 때는 지금의 환경으로서는 초기 대응이 대단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1차 경고 방송, 2차 경고 방송, 1차 경고 사격, 2차 경고 사격, 마지막 5번째 가서 군사적 조치. 이거는요, 과거에 우리가 연평해전을 겪을 때 겪었던 것보다도 더 그 단계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군사력 운영을 통제해버렸다는 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선이 2, 3배 더 길고 포병이 3 내지 5배 더 많고 해안포도 5, 6배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더 유리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해안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북도서의 전략적 가치이고 북방 한계선이나 우리 영해의 주권입니다. 북한의 해안포요. 그 사거리 되게 짧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노후화됐어요. 우리에게 사실은 아까 신장군님 말씀대로 해안포가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상에 있는 170mm, 240mm 방사포 이거는 남북 합의서에 저촉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도발을 하겠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군에게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전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북한에게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전력 환경을 조성시켰다라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교관하고 메가다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외교관이 군사적 판단을 하는 오류였다고 얘기했어요. 외교관이 군사적 판단을 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 한국군이 전력 증강을 미국에 많이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맞았어요. 외교관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군 장성들이 군사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군관계 이론과 정치를 쓴 셔무엘 헌팅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군의 관점은 오직 국가만을 보아야 하고 정권을 보지 말고 국가를 보아야 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지속적 위협과 전쟁 가능성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며 안보 위협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강력하고도 다양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간 약속은 안보적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여 필요하다면 반대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그 나라 걱정을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계신데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 직후에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용한 부장 기사 또 며칠 후에 우리 신장 기사가 딱 나는 걸 보고 야 우리 국민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남북 군사 합의의 그 핵심 문제점을 이렇게 잘 짚어낼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건전한 비판 이것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사실은 이제 국방부 핵심 관계자 합참 관련 부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 군사합의가 어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사전 어떤 검토라든가 우리한테 유불리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좀 가미해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돼 있어서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공중 적대행위 중재하기 위해서 각 기종별로 이렇게 동서쪽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작전 수행 절차를 기존에 한 3단계 정도 했던 것을 4에서 5단계 정도로 좀 늘려놨습니다. 기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고정이 중에서 제일 대표성 있는 전투입니다. 저도 전투기 비행을 한 3,400시간, 정 의원님 출신지이신 대구에서 그 중에 한 2,500시간 정도 비행을 했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20km, 동쪽은 40km로 늘려놨고, 그리고 회전이면 10km.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무인기는 동 10km, 서쪽 10km, 동쪽 15km.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기구가 25km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정찰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영공까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갈 정도로 이런 무인기에 굉장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영공 안에서 사진 촬영을 했던 그런 과거 자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잡아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측컨대 경상북도까지 또 우리 바로 코앞에까지 이렇게 왔다 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은 뭐 스스로 약속을 지키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손실이 있지만 북한으로서도 수도권을 위협하는 형태의 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재래식 발전이 안 된 항공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계 비행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으로서는 조금 놓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전술 조치, 그림으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자는 시간에도 공군에서는 24시간 365일 영공을 지키고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어떤 예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출동해가지고 저보다 많은 전투기가 가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데, 이런 위협성 비행들이 이것이 지켜질 경우에는 좀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노력을 훈련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수행 절차가 3단계에서 다단계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과정에 서로 의도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주파수대로 서로 의사소통을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함으로써 어떤 군사적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아마 한 10배 이상 더 많은 항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지구역을 많이 설정해 놓을수록 우리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우리의 주 전장 지역이 이 휴전선 바로 이남 휘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늘 그곳의 지형을 연구하고 또 직접 가보고 또 거기서 공격하는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즘은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하고 직접 가지는 않는다. 다만 미군들은 거기서 훈련을 아직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지역을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JW-는 좋은 무기를 하필이면 20km까지 비행을 금지시킴으로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단급 무인기가 10km, 20km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늘 궁금한 것,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적의 활동 상황을 늘 24시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도에서도 정찰기가 비행 금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남쪽으로 경로를 수정했을 때는 그만큼 영상의 질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또 작전 수행 절차가 5단계로 바뀌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속여서 이렇게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 대응 시간이 늦어지고 군사적 조치가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술 조치관이나 일부 조종사들이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북한이 설마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느슨하게 대응 태세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좀 여기서 희망스러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찰 활동은 우리가 장사정포를 제가 대표로 들었습니다. 제일 우리한테 신경을 쓰는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분당 전 무인기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우리한테 사용될 수 있는 모두의 어떤 정보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상 북한이 실제로 쏠 장사정포들은 그 북사면 쪽에 새로 유괴와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분단급 전술기는 어떤 징후 감시라든가 전략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수단이라기보다는 더 크게 볼 때는 실전용 수단이다. 실제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의 동태를 면밀하게 보고 즉각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찰을 못해서 적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선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문제는 전문용어로 닐스 등급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자의 맨 끝에 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한 전선 전체 10분의 1 정도가 한 0.5 등급 정도 닐스 등급이 떨어지는 영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손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이담 활용 측면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 도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응징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이담을 사용하기보다는 제이담은 거의 적지 상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걸 쓰지 않고 더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KGB, 국가에너지보다 KGB나 GBU-39라는 폭탄을 써가지고 그거는 또 이점이 멀리서 쏘면서 북사면에 있는 그 유기화 진지까지를 무력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제 대량으로 그 제이담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은 사실은 이 합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미 그 신뢰의 단계를 훨씬 더 넘어가지고 서로
제2담을 쏠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미 남북 합의 이것은 물 건너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도 우리가 크게 절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전방지역 훈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은 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건설 조치 지연은 심리적으로 또한 어떤 북한이 나쁜 의도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거꾸로 북한 측으로서는 무인기 활동은 지켜질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북한한테서 전체가 기구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기구 활동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 대한 위협 비행이라든가 전방지역 훈련, 북한도 마찬가지로 하지 못하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 비행을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그 선 안으로 금지선 안으로 비행을 할 때는 당시 우리한테 약속대로 이유를 설명을 해준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시시콜콜한 가지고 우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북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헬기가 들어오거나 무인기가 때문에 왔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북한으로서도 현실을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나 전술 조치 임무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원초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나 의심이 갔을 때는 이 합의는 무효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이 군사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우리 군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군을 감독하고 또 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버퍼존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야군 전방 지역의 지형 자료를 잘 확보해가지고 훈련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된다. 또 바로 우리 본단 코앞에 있는 적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감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10km 이상 뒤로 빠질 경우에 거의 그게 이제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 근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최대로 많이 증가시켜서 운영을 하고 육군 부대에 제공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고무도 무인기나 위성 영상 자료. 이거는 내년에 전력화가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 예정이고 위성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되는 측면이 많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유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육군 부대가 어떤 자기 전방에 있는 적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세매라고 하는 나라도 언급이 됐었는데 세매는 한 100km 정도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될 경우에도 더 변함없이 적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려면 요즘은 150km까지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이스타스는 하루에 한 번만 오면 한 대만 있어도 적의 전체 전선을 다 모니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이스타스 그다음에 우리 독자적인 어떤 위성 이런 것도 가져가지고 적이 신뢰를 정말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더 많이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을 이번에 설정한 지역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비행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안다고 하는데 이 프로히비티드 에어리어라고 그래요. P518
역할이라고 해서 이 빨간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란 부분이 지금 기구까지를 포함한 비행기인데 이 빨간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도 이 영역, 이 에리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낙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측 승낙이 아니고 북한한테도 얘기해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전부터도 통제가 되어오던 공역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MOA 30 군사 공역 30공역, 31공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북단이 이렇게 좀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지식하게 그대로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훈련 공역 하나가 이제 좀 잘리게 되는 그런 이제 손실이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제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작전 수행 절차 변경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접근하는 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관리를 해서 의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북한이 약속을 불이행한다든가 기습적으로 도발을 이게 바뀐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무요원들의 정신교육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툴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계속 군단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고 뭐 뒤로 빼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북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는 북한이 너희들이 이런 지금 그 신뢰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단 무인기를 투입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까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축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고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볼 때 이번에 그 공동작전과 관련해서는 남북군사 합의가 우리 측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거의 불신감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국방부에서는 그냥 난감한 표정만 짓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대부분이 야 이거 너무 억지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깨질 때는 아주 험악한 지금 상황이 올 것이 뻔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질 경우에 그 다음은 무엇이냐. 사실은 북한보다 더 우리한테 그 까다로운 주변 그 우리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하고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 군이 더 많이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텐데 이 군이 막 이눈치 저눈치 살피면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꾸중을 안 듣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군을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가 시간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책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전쟁에서 북한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LSD 전력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주고 또 뭐 전방의 병력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력 건설 인력 제공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이 절대 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북한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은 북한이 예스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국민들한테 큰 선물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안보를 해치는 이적 행위였느냐, 안 그러면 우리나라를 돕는 진짜 국방 안보를 왜 한 거냐 하는 관점에 맞추어서 토론자들이니 발표자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북한이 어떤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한이 지금과 같은 성격을 갖고 변하지 않을 때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고 변하면 어떻게 되고 발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이
그런 걸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문적인 지식에다가 그다음에 잘 이 관심 사항이 아닌데 이걸 듣고 가도 그게 뭐 괜찮다는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아까 우리 정경섭 의원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널리 국민한테 퍼뜨리고 또 아까 이주영 회장님은 우리가 목숨 지켜서 이걸 투쟁을 한다 어쨌다 했는데 신념이 생겨야 목숨이 지켜지죠. 막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토론하시는 분, 세 분은 그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분은 명쾌하게 좀 이건 무엇이 문제다, 혹은 무엇을 거기 된다 이렇게 좀 10분씩 써주시고 그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겁니다. 거기서도 명쾌하게 좀 북한이 변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되고 안 변하는 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좀 해서 오늘 듣고 나와서 거기 갔더니 이게 이런 거다 하는 게 머릿속에 모두 함께 담아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박희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님이 세 분의 발표 혹은 자기 의견에 합쳐서 10분 쓰시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뭐 토론문에 쓴 것은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문화일보에 썼습니다만 북한이 대규모 기습을 만약에 6.25 전쟁과 같은 상황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철원 지역은 지금 그 유해 발굴 한다고 해서 그 북적북적 그 지뢰 다 제거하고 12m 폭의 도로가 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강 하구에는 지금 서로 공동 이용한다고 거기 뭐 한참을 해서 거기 뭐 이제 유람선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소다 채취한다 하고 그 다음에 경계초소부터 물러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북한이 기습 남침한다고 6.25처럼 한다고 하면 이 한강 하구 사실 기포반도로 건너면 그 장벽도 없어요. 한강 하구와 철원이 기가 막힌 접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 있으면서 제일 걱정한 게 기포반도가 항상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철원은 이제 사실 서울을 먼거리 포기하거나 바로 이제 그 남쪽 남방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제 그 3일 만에 전쟁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언제 저 공격하는 사람이 내고 저 공격 접근으로 습격하면 하겠느냐. 그걸 유해 발굴한다고 해서 그냥 다 이제 그게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다른 신문에 썼습니다만 비핵화 협상을 왜 하냐. 하지 말자. 제가 그런 머리가 살자. 북한이 핵이 있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소련 핵이 있다고 미국 망했습니까? 유럽 망했습니까? 핵으로 미국 핵으로 막든 우리 핵으로 막든 핵으로 막고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지금 안보를 위해서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안보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면 북한은 핵을 제거한다는 요 핑계 하나 오가고 다 얻어가는 겁니다. 제가 사실 보면 조금 미식의 소리로 제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는 것도 하거든요. 여자친구 한 번 말이지 놀아준다는 그걸로 처음에는 놀아준다 하죠. 사탕 갖다 주면 놀아준다 하다. 사탕 줘도 안 돼요. 또 뭐 해더라고요. 뭐 해더라고요. 이 놀아줄 하면서 계속 내가 다 주고 나중에 그냥 뭐 니보다 작아 난다 이렇게. 아니 예. 비핵화 이 문제도 해야 되는 이거 진짜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논의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라든 대책으로서 저는 이제 우선 그 국회에 분 계시니까 우선 이제 그 군사 합의의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냐. 국회에 보면 뭐 안전보다 중요한 사항, 정확한 워딩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합의서에 보면 맨 끝에 6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합의서는 상반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을 토력을 말씀합니다. 자, 옳습니다. 상방 서명하기 전에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구대로 그대로 하면 상방이 서명하기 먼저 나가 있어요. 그죠? 상방이 서명했습니다. 지금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 서명한 걸 끝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 우리 내부에 국회밖에 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그대로 관리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결과가 생각나는 거니까 아무리 신뢰를 한다고 돼 있어도 이 문구 그대로 보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뭐 우리 윤 장관님도 그랬습니다. 지킨지 안 지킨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뭐 국방위 같은 건 좋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자 북한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라. 그 방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국회에다가 한 달 또는 뭐 2주마다 또는 한 달마다 1주마다 북한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뭐를 위반해 보고해라. 이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따지는 건 소용이 없고요. 국방부 합참에다가 북한이 과연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뭐 그러면 우리가 지킬 거 아니냐.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저쪽에 이제 뭐 이상한 단체부터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키는 노력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북한이 안 지킨다면 우리 윤 장관님 말은 안 지키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한이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 저는 이제 윤 장관한테 문제가 좀 물어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윤 장관님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번 활동은 아까 윤 장관님도 우리가 10배 정도의 전력이 많다고 했습니다. 10배 정도의 전력이 많은데 똑같이 활동을 제한하면 우리가 10배 정도 더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 장군이 얘기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신 장군이 예를 들어 우리는 정찰 자산에 의존해서 쟤는 공격력이니까. 근데 우리 정찰 차는 것과 쟤네들 사이 무인기를 진짜 저는 사실 조금 그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신문에 다 무인기라는 거 그냥 저 원시적 동력에다 카메라 붙인 거다. 그거하고 아까 신 장군이 말한 우리가 지금 완전 이 포면 사이가 할 수 있는 제용까지 나오는 무인기 어떻게 똑같이 보시면서 북한도 무인기가 제한되니까 우리 무인기도 제한되고 똑같다. 이거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사실 쉬는 시간 저도 국방부에서 실무자가 좀 시간을 달라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내 무슨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 해서 하면서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 같은 사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협상을 잘하고 북한에게 지키도록 하는 거고 안보에 이사업들을 하는 그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방부 합참 전부 다 원래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내 같은 사람 불러내서 그냥 뭐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한다 그지. 이상 있으면 국민들 지적하면 고치면 되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셨나. 실제 이제 모든 우리 활동에서 진짜 10배가 우리가 많은데 그걸 똑같이 제한하는 거를 동등하다. 이건 저는 공부는 쭉 활동을 하셨는데 조금 저하고는 이해가 안 된다. 또 아까 계속 지키는 걸로 상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려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봐서는 한 번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6.25 때 그 적합 통일을 하려고 전쟁까지 일으킨 집단이다. 그 집단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이게 북한이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안 지키도 우리가 이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윤 장관님께서도 공군하실 때 항상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테 공격 안 한다. 휴전선 돌다 갈 거다.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통상 돌고 가지면 북한이 휴전선 가까이 오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걸 악용을 해서 우리한테 했을 때에 우리 위험이 뭐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북한이 지킨다는 전제하에 요 협정 자체로만 보면은 또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고 제3자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같은 이제 군 출신 관할 출신이지만 조금 우리하고는 사회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도 이제 뭐 학생들도 뭐 그런 이해관계가 힘들지만 우리 다 이제 보면 우리 현역도 그렇고 우리 예비역도 그렇고 사실은 전부 다가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안하게 저희 어르신들 다 모이는 것만 해도 사실 죄송스러운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아까 신원식 장관하고 의견 조금 윤 장관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 장관도 나중에 윤 장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신장군님, 윤 장관님, 우리 박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유영훈 기자님 10분간 토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영훈입니다. 이렇게 오늘 필요한 자리 불러주신 정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건데 앞에 사실은 발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토론하신 박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군사 합의에 관련해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셔서 분들은 아시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을 만나고 중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전이 있다고 얘기해서 오늘가 보니까 풍계 대시정장에 살짝 수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지금까지 드러난 뉴스가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우려했듯이 북한 핵 문제가 단시일에 결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질질 시간을 끌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살라미 전술로 나갈 걸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간에 또 우리 남북 미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결국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는 핵무기를 우리가 머리에 밀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 95% 이상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 군사 합의가 이번에 나왔던 말이죠. 그런 점에서 재래식 군사력면에서 사실은 수적인 면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한 열세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앞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언론 입장에서 몇 개 좀 포인트를 짚고 싶은 게 우선 아까 신장군님이나 차 장군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강론의 앞서 가장 큰 이번 합의의 이 독소조항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 남북 군사 공동입니다. 여기서 군사훈련은 물론이고 무력 증강이라고 했는데 전력 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앞으로 뭐 삼축 체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재래식 포병 전력이든 북한이 얼마든지 포트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두고두고 아마 우리 발목을 잡을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저도 윤 장군님처럼 북한이 좀 과거와는 달라졌기를 변했기를 바랍니다. 저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김정은은 다르다 이런 명목을 하시는데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김정은도 정말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 4월에 판문점 선언 때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에서 생존 매치를 동원해가지고 한미 연합 훈련은 물론이고 이 리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김승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이런 태평양 국가, 심지어는 중국 주차도 참가하는 이런 훈련에 참가한 것 같고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까 말씀드린 남북 군사공동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서해의 만충구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우리 정 의원님이나 국방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국방부에서 처음 발표한 자료나 이 필요를 보면 이 완충 수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수역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바다에만 국한된 거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이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많이 양보했다. 이 바다 쪽에 이제 양반 면적이 넓다. 그다음에 그 LL을 기준할 경우 우리가 85km, 북한은 50km에서 우리가 35km에서 양보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국방부에서 해명하기 시작한 게 이거는 바다만 포함된 게 아니고 항해도 내륙까지 포함한 직사각형 구역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구역 내 그 내륙 안에서는 북한의 방사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각종 포병 전력의 타격 훈련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충 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정말 북한이 그 내륙 지역, 항해도 내륙 지역의 그런 방사포라든지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까지 동의했는지 저는 그런 좀 흑연차는 점이 있어요. 국방부가 워낙 자꾸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정의 파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군사합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감시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항해도 내륙 지역에서 북한이 포병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 해안 가까이서 하면 포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륙 지역에서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24시간 다가 뭐 유해부를 쓸 것도 아니고 정찰에서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시 검증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감시 검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중 감시 부분에 탑이 있어서 임 장관님께서 저는 이런 토론회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토대로 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토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임 장관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임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UAV와 북한 UAV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엔사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분 내에 되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유엔사 부사장 웨인 에어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캐나다군 쓰리스타입니다. 캐나다군 장군으로 최고로 유엔사 부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저께 미국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왜 그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유엔사 조기 무력화,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국방부를 25년 넘게 담당을 했지만 유엔사의 고위 간부가 이렇게 한국 정부의 정책을 대놓고 퍼뜨리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이 종전선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과 선대부의 최우선 우선 과제이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인데 거의 뭐 대놓고 비판하면서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이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유엔사 결국 미군인데 미군들과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한 다음에 미군하고 제대로 협의했냐, 유엔사 협의했냐 그러니까 52차례나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협의했다고 설명을 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미군이 반대하는 거지 않고 합의가 안 됐으면 52번이나 52차례 간접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발표하신 분 세 분이 요약해갖고 1분 내로 딱딱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플로어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것도 한 5분만 딱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시 10분에는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 시작합니다. 2분만
2분 좋아. 2분 가세요. 윤 장군님 공군 했으니까 존중하고 저도 이제 합동작전에 오래 근무해서 기본적인 공군 상식인데 제 기본적인 상식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북한이 핵 대량 살상무기 우위죠. 지상전력 양의 우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공국 기적 우위, 해공군이 뛰어나요. 그 핵심은 뭐냐 실시간 적을 볼 수 있는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발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강점은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의 강점은 발을 묶었는데 큰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두 번째, 정보 수집. 정보 신호 정보라고 감칭하는 건 남북이 비슷해요. 근데 영상은 우리가 모릅니다. 영상은 한국 지역 차폐가 많아서 지상에서 아무리 사거리가 좋은 지상 감시장도 산 뒤쪽은 안 보입니다. 하늘에서 봐요. 이걸 가지고 북한이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 정보라든지 우리 언론에 공개되는 공개 정보의 우위를 상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비행금 기국으로 우리가 영상 정보를 수입할 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 장군님께서 동무인이나 북한의 전투기에 이런 걸 쫙 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질적 우위에 설명을 안 하니까 뭐 이득을 본 것처럼 되어야 됩니다. 무인기 설명이 대표적인 건데 설명을 좀 챙겨놓고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 정찰 감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근접지에 바라보는 무인기, 이 무인기는 대한민국이 한 7,500억 정도 들여서 구축하고 있고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북한을 꼼짝 못하겠는데 이게 못 돼요. 그걸 정찰기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임무가 틀리고 전략정찰기는 전방지역에 임박한 도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후방지역에 일반 전략정보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글로벌 호크 4대 9,200억이고 제이스타스 아까 가끔 이팔 조이스타 이야기했는데 수천억짜리입니다. 그거 하나 띄운다고 24시간 감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 더 황당한 것은 합참의장이 청문회 미국 위성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미국 위성은 정지궤도와 타원형 궤도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돕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띄우는 돌파하네. 그러면 대한민국 상공에 한 20몇 개를 미국이 위성을 운용해주면 가능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돈 내고 택도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타격수단도 공군의 타격수단, 공군의 타격수단 두 가지입니다. 미사일로 해서 쏘는 거하고 가까이 떨어진 밤이 있어요.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 탄두가 조그맣습니다. 연료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 갈수록 조그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KGB 말씀하시는데 KGB 가지고는 산에 불을 타고는 계급하기 못합니다. 제2단이 4분의 1로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미국이 군용 GPS 시스템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KGB로 장사정보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노출돼서 다니는 것은 몰라도 갱도 쓰고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사일로 갱도 정도로 부실 수 있는 그런 딱 세 종류입니다. A142라는 거 하나고 142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 타우루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A142는 하나의 9억짜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타우루스는 20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까 말한 제1하면 5천만 원짜리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하나도 못 쓰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미사를 다시 사올 거니까 좋습니다. 다시 사온다더라도 네, 마지막입니다. 미래 전력 전감은 북한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 장군님의 공군의 전문성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일부만 강조를 해서 너무나 북한 쪽으로 유리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정부에 공군 예비역 저보다 훨씬 이 문제에서 해방하는 것도 옳도록 해서 진짜 무기 체계를 갖다 놓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국방부에서는 군사비밀은 묵을지는 모르는데 군사비밀은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때만이 군사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군사비밀 때문에 우리 목숨이 계속하면 그 어떤 군사비밀도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하지 말아서 너무 많았는데 우리 윤 장관님 간단하게 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것들은 놔두고 중복되거나 좀 더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 활동이 많고 그 이유는 우리는 늘 방어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게 동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찰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양보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영상 정보끼리 뭐 다 막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 군단 유해의가 앞을 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상응할 만한 어떤 그 정찰 수단을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도입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위협성을 가볍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위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아주 낮은 것이라도 우리가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무인기 전력을 놀랄 만큼 많이 향상시키고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그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사실이라고 볼 때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내용 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상당한 그 이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은 제가 바꿀 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KGBU 39가 주종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뭐 추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거는 신장군님 생각대로 더 확대 토론을 해서 전문성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또 토론의 기회에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